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누리호 발사 이후 행방이 묘연했던 도요셋 3호기 다솔이 사출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과기정통부가 밝혔습니다. 도요셋 3호기의 사출 관문 개폐 신호와 3단 가속도 측정값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연구진은 상세 분석 등을 통해 원인 파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오늘 자정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5일 격리 권고로 바뀝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도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 이외에 모두 해제되며 그동안 매일 발표됐던 확진자 통계도 일주일에 한 번 발표로 바뀝니다. 미국에서 기아와 현대차 자동차들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후에도 계속 도난당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아직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지 않은 차주가 많은 데다 업그레이드를 마친 자동차가 또 도난당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기업 엔비디아가 반도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챗 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 구동을 위한 필수품인 고성능 GPU를 전 세계 시장에 독점 공급하고 있어서 AI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학실험의 종류는 매우 다양한데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돈을 주는 과학실험도 있었습니다. 우주공학 연구를 위해 불가피한 실험이었다는데 왜 이런 실험이 필요했으며 참가자들은 어떤 반응이었는지 사이언스 투데이가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6월 1일 0시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마스크 착용 의무도 병원급 의료기관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해제됩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내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에서 경계로 내려가면서 6월 1일 0시부터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가 해제되고 5일 격리 권고로 전환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에서도 7일 격리 의무 대신 5일 등교 중지를 권고하게 되고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돼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에만 남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 치료 접근성을 향상하고 필수 약제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6월부터 보험약제 급여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골수 섬유증 신약치료제인 인레빅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골수 섬유증 환자는 비급여로 연간 약 5,800만 원을 투약 비용으로 부담했는데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을 290만 원으로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난임 여부를 판단하는 자궁 난관 조형 검사에 사용되는 방사선 조형제 중 리피오돌 울트라액도 급여 적용됩니다. 최근 응급 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전전하다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의료진 처벌이 가시화할 경우 응급의료 붕괴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실 뺑뺑이의 원인은 의뢰한 병원의 배후 진료 능력 부족 때문으로 환자를 치료할 만큼의 의료 자원이 그 시간과 장소에 없었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응급의료진을 희생양 삼아 공분을 돌린다고 예방 가능한 응급 외상 환자 사망률이 떨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차와 사과, 베리류 또는 다크 초콜릿에 함유된 플라바놀이 뇌 기능을 좋게 하고 특히 노인들의 기억력 증진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더 타임스는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에 실린 보고서를 인용해서 컬럼비아 대학 등의 연구진이 이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플라바놀은 과일과 야채, 코코아와 차 등에서 발견되는 물질로 심장 기능을 개선해 혈압을 낮추고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체계적 검증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3년 동안 노인 3,500명에게 플라바놀 보충제를 복용하게 하면서 이들의 기억력 증진 등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했습니다. 연구진은 플라바놀이 노인들을 위한 뇌 영양제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내 첫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이 대전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개원이 수차례 연기되는 등 병원 건립 과정에 숱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병원 측은 2달 뒤에는 운영이 안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2살 때 교통사고를 당한 뒤 중증 중복장애를 갖게 된 15살 김건우 군. 그동안 집 근처에 제대로 된 재활치료 병원이 없어 전국을 돌아다녔지만 이제는 걱정을 한시름 덜게 됐습니다. 대전에 국내 첫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이 문을 열고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김 군 아버지 등 중증장애 아동 가족들이 병원 건립을 위해 달려온 지 10년 만입니다. 재활 난민으로 이제 생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건우뿐만 아니라 대전의 장애 어린이들이 제대로 치료를 이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원이 가능한 병상은 70개로 재활치료가 필요한 18살 미만 어린이들이 진료 대상입니다. 특수교육을 위한 학급도 마련돼 입원 환자는 재활치료와 함께 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아동을 둔 한 부모는 병원 초기 운영 과정이 미숙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네, 전화번호 알기도 좀 어려웠어요. 계속 전화해서 막 알아냈거든요. 어떻게 예약하면 되고 이런 게 홈페이지에 미리 공지가 되어 있었으면 혼란이 없었을 것 같아요. 앞서 병원 건립 과정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후원 기업과의 밀실 협약 논란에 이어 공사비 지급 등의 문제로 인한 개원 연기, 의사 구인난까지 개원을 앞두고는 간호사 등의 저임금 문제가 제기됐고 낮에만 입원하는 병상 배정을 두고 중증도가 아닌 추첨으로 선발하겠다고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6월 12일 월요일부터 입원이랑 납병동을 오픈할 예정이거든요. 2달 정도 지나면 아마 더 안정이 될 것 같습니다. 대전시는 운영비 67억 원 전액을 시비로 충당할 예정인데 장애아동들이 걱정 없이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미흡한 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같은 경우는 국비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10년의 기다림 끝에 대전에 개원한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보건복지부는 장애 어린이들의 재활치료를 위해 올 하반기 강원도 춘천과 충북 청주에 의료센터를 추가로 문을 열 계획입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지난 부처님 오신 날 연휴 동안 충남 전북 지역에 5월에는 보기 드문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200mm가 넘는 비가 내린 충남 서천군과 전북 익산시에서는 곳곳에서 농작물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줄을 지어 큼지막하게 자란 상추들이 생기를 잃고 축 늘어져 있습니다. 연휴에 이어진 비에 상추를 키우던 비닐하우스가 침수 피해를 본 겁니다. 자그마한 펌프 한 대가 쉴 새 없이 물을 빼고 있지만 고랑에 물이 가득 차 있어 언제쯤이면 모두 빠질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수확을 고작 며칠 앞뒀던 상추들은 상품 가치가 없어 모두 갈아엎어야 합니다. 농민은 갓 심은 상추라도 구해보려 애를 씁니다. 지금 모다를 품고 있는 것은 심은 지가 며칠 안 돼가지고 어린 모라 살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물을 빼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이른 5월에 내린 폭우에 수확을 앞둔 고추도 모두 상했습니다. 옮겨 심기 위해 땅에서 키우던 딸기 모종도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7, 8월이면 와갖고 한 번씩 이렇게 쳐나갔는데 올해는 5월 달에 이렇게 다 물이 차서 지금 수확도 한 번도 호두 묻은 것들도 있고. 쏟아진 비를 이기지 못한 밀들은 바닥으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수확을 고작 2주 앞두고 폭우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수확량이 30% 가까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수확기를 얼마 안 두고 익어가야 될 시기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잘 연글지를 못해요. 이렇게 다 누우면 연글지를 못해가지고 수확량도 많이 떨어지고. 충남 서천과 전북 익산에서는 농경지 100여 헥타르와 비닐하우스 100여 동이 비 피해를 봤습니다. 이외에 충남 금산에서는 무너진 옹벽이 주택을 덮치면서 80대 여성이 다쳤고 전주와 익산에서 차량 3대가 물에 잠기는 등 각종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힘들게 일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직장인 연봉만큼 돈을 준다는 제안을 받으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은가요? 실제로 구소련과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무중력 상태의 인체 변화를 연구하는 과학적인 목적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편안히 누워서 돈을 벌기 위해 참가했던 사람들, 과연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오늘 과톡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제가 또 왔습니다. 코브라 박사입니다. 오늘의 과학 명작 극장 주제를 오늘도 소개를 해드리죠.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누워서 하는 실험?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로 꿀 연휴가 있는 5월, 누워서 냅푹 보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시죠? 근데 이렇게 누워만 있어도 누가 돈을 준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1986년 모스크바. 아, 재밌다. 아들. 아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도 이러고 있어. 왜 그래? 한창 재밌게 보고 있는데. 재밌어? 이런 슈바 다 큰 창정이에게 맨날 누워만 있어. 빨리 나가서 일자리 알아봐. 진짜. 빨리 안 나와. 진짜. 추워. 급하게 나오느라고 옷도 얇게 입고 나왔는데 일하기 싫어. 에이, 누가 누워만 있어도 그냥 돈 딱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때 뭐야 이게? 누워있기만 해도 차 한 대 값에 돈을 드립니다? 이거 완전 내 전공이잖아. 당장 가봐야겠다. 그렇게 그는 한 연구소로 향했는데 안녕하십니까. 저는 실험을 진행할 모스크바 생의학 문제 연구소의 직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저희가 준비한 침대에 누워만 계시면 됩니다. 근데 진짜로 누워만 있으면 돼요? 뭐 아무 일 안 하고? 네, 아무 일도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럼 긴 시간 심심하실 텐데요. 긴 시간? 근데 뭐 얼마나 누워 있어야 되는데요? 1년입니다. 1년? 정확히 말하면 370일입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1년 동안 누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뭐 화장실도 가고 뭐 밥도 먹고 그래야 되는데. 그건 걱정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누워 있는 동안 저희는 모든 것을 지원할 겁니다. 먹는 것, 씻는 것, 자는 것, 보는 것 모두. 참 용변은 침대 시설이 다 갖춰져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 근데 그 도대체 무슨 실험이길래 1년 내내 누워 있으라는 거예요? 못 들으셨군요. 예. 무중력 상태에서의 신체 변화에 대해 실험할 예정입니다. 무중력이요? 실험을 주관한 사람은 모스크바 생의학 문제연구소의 보리스 모르코프 박사. 의사이자 우주인이었던 그는 사람이 무중력 상태에서 오랫동안 지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내고 싶었다. 사실 침대에서 누워 지내기 실험은 우주인의 우주 체류 기간이 점차 길어지던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는데 그동안은 몇 주, 몇 달만 연구가 진행됐지만 이제는 획기적으로 기간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겠어. 지구에서 무중력 상태를 오래 경험하는 건 불가능했으므로 결국 실험은 우주와 최대한 비슷한 상태를 만든 뒤 진행해야 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실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모두 앞에 있는 침대에 누워주세요. 네. 그런데 무언가 불편해 보이는 참가자. 선생님, 침대가 좀 불편한 것 같아. 좀 이상해요. 네? 이상하다뇨? 기울기가 좀 이게 그러니까 다리 쪽보다 머리 쪽이 더 내려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머리 쪽이 6도 정도 더 내려가 있어요. 예?
무중력 상태와 비슷한 조건이 되려면 어쩔 수 없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즐기세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즐기자. 실험 참가자들은 그날부터 침대 위 삶을 시작했는데 머리를 더 낮춘 자세 때문에 신체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심장은 더 이상 중력에 맞서 싸우며 일하지 않아도 되니 박동수가 줄어들었고 부하가 적어진 근육과 뼈대는 부분적으로 퇴화했으며 석혈구수 역시 감소했는데 신체 활동이 줄어들어 산소 필요량도 떨어졌기 때문이다. 실험의 목적은 우주인 신체의 퇴화를 막아줄 방법을 찾는 것. 자, 여기서부터 6분은 A그룹,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B그룹입니다. 지금부터 A그룹은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근력 운동을 하거나 수직으로 세워놓은 러닝머신에서 산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네. 그러면 우리 B그룹은요? B그룹은 4달 후부터 가능합니다. 예? 아니 왜요? 우주에서 운동을 못하는 우주인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신체 변화를 관찰해야죠. 그럼 수고. 저기요. 에이, 운동도 못하고. 그냥 내비두자.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처음 시작했을 때와 달리 고통을 호소한 실험 참가자들. 아이고, 이제 TV도 볼 게 없다. 여러분, 식사 시간입니다. 이렇게. 즐거운 식사 시간이 되어도 그들의 얼굴은 밝아지지 않았다. 우주인이 먹는 것과 똑같은 우주 식량 통조림을 먹어야 했기 때문이다. 지루함과 시도 때도 없이 벌어지는 건강검진도 그들의 신경을 날카롭게 했는데 뭐 피를 왜 이렇게 아프게 뽑아? 죄송해요. 진짜. 그렇게 8달 후 실험이 끝날 무렵 실험 참가자들은 다른 곳으로 옮겨졌는데 뭐야? 저 큰 기계는 뭔가요? 저거요? 원심기입니다. 지구 중력의 8배로 가속할 수 있죠. 근데 왜? 이제 저기 들어갔다 나오셔야 됩니다. 예? 아니, 왜요? 우주 여행이 끝나고 다시 지구 대기권으로 진입할 때 우주인이 받는 충격을 경험해봐야 되니까요. 자, 들어가시죠. 싫어! 그렇게 기나긴 실험이 끝나고 침대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된 참가자들. 뭐야?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 이거 왜 이래요? 그 1년 동안 계속 누워만 계셔서 근육이 퇴화한 거예요. 예? 이제부턴 저희와 함께 재활 훈련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재활 훈련이요? 참가자들은 실험 후 2달간의 재활 훈련을 받아야 했는데 제대로 앉는 법과 걷는 법을 다시 배워야 했다. 누워만 있어도 돈 준다고 할 때부터 수상한 걸 알아챘어야 됐는데 나 돌아갈래! 우주인의 신체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벌어진 침대에 누워있기 실험. 2019년에도 미 한국 우주국에서 60일간 누워있을 실험자를 모집을 했는데요. 실험자에게 지급되는 수고비는 약 2,1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시켜만 주신다면요 뭐 열심히 할 용의가 있는데 말이지요. 제가 또 잘 들어놓거든요. 그럼 오늘은 누워서 그냥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5월 25일 누리호 3차 발사 이후 행방이 묘연했던 도요셋 위성 3호가 사출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누리호 3차 발사의 초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도요셋 3호는 사출관 문 개폐 신호와 3단의 가속도 측정값이 확인되지 않는 등 사출이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항 의원은 원인 파악을 위해서 발사 전 과정에 걸친 원격 수신 정보 상세 분석에 즉시 착수하고 약 한두 달간 위성 분야, 제어 전문가 등과 함께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과기정통부 조선학 거대 공공연구정책관은 누리호 3차 발사는 설계대로 성공적인 비행을 수행했으며 해외 발사체에서도 발사 과정에서 다양한 극한 환경에 노출되는 특성상 큐브 위성이 사출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5월 25일 누리호는 차세대 소형 위성 2호 등 총 8개 위성을 쏘아 올렸으며 이 가운데 도요셋 3호와 민간 큐브 위성 1기는 신호 수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주비행사 3명이 탑승한 중국의 유인 우주선 선저우 16호가 중국 우주정거장인 텐궁에 도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는 5월 30일 우주선이 발사된 지 6시간여 만에 선저우 16호가 텐궁의 핵심 모듈이자 본체격인 텐허에 도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선저우 16호 승조원들은 우주정거장 핵심 모듈인 텐허에서 지난해 11월 발사된 선저우 15호 승조원 3명과 만나 기념사진을 찍고 인수인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위성발사센터는 이번 우주선 발사는 완전히 성공했다면서 우주 비행사들의 상태도 양호하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가 중국이 유인 우주선 선저우 16호를 발사하자마자 우주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담은 우주 외교를 위한 전략적 프레임워크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문서에는 미국의 우주 리더십을 촉진하고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 우선순위를 진전시킬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현재 도전적 과제로 중국을 거론하며 중국은 2045년까지 미국과 동등하거나 능가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우주 리더가 되겠다는 목표를 향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우주 활동은 글로벌 위상을 높이고 군사, 기술, 경제, 외교 분야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주를 이용한 위협으로부터 미국과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주 정책과 관련해서 국무부가 별도 문서를 낸 것은 중국이 2030년 달 착륙을 목표로 우주 굴기의 속도를 내자 외교력까지 동원해서 견제 수위를 높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위성을 탑재했다고 주장하는 발사체를 발사함에 따라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는 이른 아침 경보 사이렌이 울리고 주민들이 방공호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경보 사이렌은 41분 동안 계속됐는데 주민들은 1983년 북한의 이용평 대위가 미거기를 몰고 귀순한 이후 처음으로 오래 계속된 경보 사이렌에 큰 불안감을 느꼈다고 토로했습니다. 강성욱 기자입니다. 아침 6시 29분. 서해 최북단 백령도의 평온한 아침은 강력한 경보 사이렌 소리에 깨지고 말았습니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백령 면사무소에서 주민들에게 대피를 알리는 안내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경계 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은 대피할 준비를 하라는 내용의 행정안전부에서 보낸 경보 문구가 그대로 방송됐습니다. 농사 모내 끝나고 이제 물 보러 다니거든요. 논에 나가 있는데 그때 한 6시 한 반 됐을 겁니다. 사이렌 소리가 막 들리길래 요즘 그 북쪽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사이렌 소리는 7시 10분까지 41분 동안 지속됐습니다. 마을의 어르신들은 1983년 2월 25일 북한의 이웅평 대위가 미그기를 몰고 귀순했을 때 이후 처음으로 경험하는 길고 강력한 경보였다고 경험담을 토로했습니다.
저도 옛날에 여기 어릴 때 이제 그때 막 이제 그쪽에서 막 이제 전투기 넘어오고 그럴 때 돌았는데 똑같았습니다. 그 상황이 예. 뭐 이렇게 그 어떤지 그 여기 들어와서 이제 군인 가족들 막 울고 그러더라고 이제 그런 것도 많이 봤습니다. 가장 최근 백령도 일대에 사이렌이 울린 것은 2016년 2월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 때였습니다. 백령도와 대청도 일대에 경보 사이렌이 울렸지만 3분 만에 해제됐습니다. 경보가 울리는 긴박한 상황에서 백령도 관내 28군데 방공호에는 주민 5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평소 연습한 것처럼 어르신들과 학생 그리고 여성들이 먼저 대피했습니다. 대피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7시 10분에 사이렌이 멈추고 50분이 지난 8시쯤 행정안전부에서 경계 경보를 해제했습니다. 경계 경보가 해제됐다는 안내 방송이 나오면서 백령도 주민들은 그제서야 안도했습니다. 사이렌이 울리면서 방공호로 대피하고 안내 방송에 귀 기울이며 가슴 졸였던 1시간 30여 분. 백령도 주민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5월 31일 새벽 북한이 쏜 발사체로 경계 경보가 발령된 곳은 서해 최북단 인천 백령도였지만 수도 서울에서도 경계 경보 알림 문자가 울렸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혼란 속에 대피를 준비하던 시민들은 이내 오발령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북한이 쏜 발사체와 관련한 뉴스 특보에 시민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이른 아침 사이렌과 경보 문자를 마주하고 놀랐던 가슴이 좀처럼 진정이 되지 않습니다. 출근 준비도 시작하기 전 들이닥친 문자 메시지에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지금 운동 나갔거든요. 근데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뭐지? 왜 갑자기 사이렌이 울릴까? 모든 운동하는 사람들이 멈췄어요. 게다가 경계 경보가 새벽 6시 32분에 발령됐다면서 정작 시민들에겐 9분 뒤에 알린 이유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허둥지둥 알아봤는데 이내 언짢고 허탈해졌습니다. 잘못 발령된 경계 경보였다는 정정 문자가 다시 왔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난 줄 알고 대피해야 되는 줄 알고 주변을 둘러봤는데 큰 변화는 없었고요. 기분도 언짢을 수도 있고 오늘 출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 많이 했을 겁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도 정신없는 아침을 보내야 했습니다. 곤히 자던 아이를 깨워서 부랴부랴 대피 준비를 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문자 받자마자 일어나서 애 깨우고 옷 입히고 준비하고 애는 지진인 줄 알고 놀래고. 특히 왜 대피하라는 건지 어디로 대피하라는 건지 설명도 전혀 없어서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중요한 정보를 어떻게 잘못 보낼 수 있는지 분통이 터집니다. 황당했던 게 무슨 어디로 무슨 왜 대피하라는 말도 없고 어디로 대피하라는 말도 없고 그냥 무조건 그냥 뭐 준비하시오 이렇게 나오니까. 가뜩이나 불안한데 집 밖에서 울린 민방위 방송 내용은 잘 들리지도 않아서 혼란이 더 커졌습니다. 확성기로 무슨 안내 방송하는 소리가 계속 들렸고요. 근데 뭐 경계 경보 같은 내용들 비슷하게 매기해 준 것 같은데 사실 소리가 좀 크게 울려서 내용 자체는 정확하게는 잘 안 들렸던 것 같아요. 경계 경보 오발령으로 온통 뒤숭숭했던 서울의 아침. 만약 실제 상황이었다면 정부와 지자체가 제대로 대응할 역량이 있겠느냐는 쓴소리도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이번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즉각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성명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복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영내와 이를 넘어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안보 저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백악관은 북한이 위성이라고 주장하는 이 발사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직접 연관돼 있다며 대통령과 안보팀은 동맹 파트너들과 긴밀한 조율 속에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나라들이 이번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이 진지한 협상 테이블에 돌아올 것을 촉구하기를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또 외교의 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다며
북한의 즉각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를 선택하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이 자국 본토와 한국, 일본 등 동맹 방위를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미 국무부는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할 경우 책임을 묻겠다며 이를 위한 많은 수단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n terms of actions, we of course continue to have a number of tools at our disposal to hold the DPRK accountable. You have seen us take those steps and we will continue to do so. 유엔은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 몇 시간 전 성명을 통해 북한의 발사 계획은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스테판 두자리크 유엔 대변인은 안토니우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북한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향한 외교적 노력을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군 당국이 북한이 쏜 우주발사체 낙하 지점에서 발사체 일부로 추정되는 잔해물을 인양했습니다. 비교적 온전한 형태로 인양된 잔해물은 1단 로켓과 2단 로켓 사이 원통형 연결단이나 연료통 부위로 추정되지만 합참은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군 당국은 나머지 발사체 잔해가 발견되고 인양에 성공할 경우 잔해를 국방과학연구소 등으로 옮겨서 전반적인 성능과 외국 부품 사용 여부, 기술 수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와 관련해서 북한이 5월 31일 오전 6시 29분쯤 발사한 발사체 일부가 우리나라와 중국 어선이 신고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는 한중 잠정조치 수역에 낙하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또 북한의 이번 발사는 과거에 비해서 절차가 빨리 진행됐고 그 절차에 대해서도 계속 추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른 아침 전해진 북한의 발사체 소식에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도 한때 접속 장애를 겪었습니다. 네이버 측은 접속량이 평소보다 10배나 폭증해 대처가 미흡했다고 해명했는데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양희력 기자입니다. 휴대전화로 접속한 네이버 화면이 먹통이 됐습니다. 서비스에 접속할 수 없다는 문구가 선명합니다. 정작 정보가 필요한 시점에 접속이 안 된 것입니다. 뉴스 화면이 정말 안 보였거든요, 계속. 다른 서비스보다 뉴스를 계속 검색했는데 뭐 특정 기사 한두 개 뭐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는 계속 서비스가 안 되고. 네이버가 밝힌 접속 장애 발생 시각은 오전 6시 43분. 정상적으로 작동한 건 그로부터 5분이 지난 뒤였습니다. 접속 장애는 휴대전화 등 모바일에 집중됐고 PC는 서버가 달라 차질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원인은 접속 장애가 일어나기 2분 전 서울시에서 오발송한 경계경보. 네이버 관계자는 새벽에 접속량이 평소 대비 10배가 증가했다며 이례적인 상황이라 대처하는 데 5분가량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대피가 필요한 위급 상황이었다면 이용자들에게 큰 혼란을 부를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전문가들은 유사한 상황이 실제로 일어날 경우 충분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합니다. 네이버 정도쯤 되는 기업에서는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량 설계도 점검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접속 요구가 들어왔을 때 시차를 두고 처리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도 찾아야 되고. 네이버는 지진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트래픽이 조금만 늘어도 자동으로 비상체계로 넘어가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같은 상황에도 해당 시스템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시찰단은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구체적인 추가 자료를 확보해 과학 기술적 검토 과정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유고키 시찰단장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5박 6일간 일본을 방문해 진행한 현장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 단장은 이번 시찰을 통해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한 핵심 주요 설비를 집중 점검했으며 주요 설비들이 설계대로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보다 정밀한 판단을 위해서는 추가 분석과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시찰 결과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여름부터 30년 동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희석해 바다에 방류한다는 방침인데요. 우리 정부 시찰단의 일본 방문에도 아직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은 가운데 특히나 수산시장 상인들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쉬는 날 없이 문을 여는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 손님을 맞는 상인들의 얼굴에서 활기가 사라졌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가 이르면 이번 여름부터 방류된다는 소식에 시장을 찾는 발걸음이 눈에 띄게 줄어든 탓입니다. 많이 안 찾으세요. 방류도 정말 한몫해요. 연락 오시던 분들도 안 오시고 이러시니까. 특히 일본산 수산물을 들여놓은 가게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장사는 좀 덜 된 거는 사실이죠. 일본서 건너오면 방사능 수치를 한 10단계 걸쳐서 올라오니까 잡수시는 아무런 인상이 없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해도 소비자들은 아무래도 꺼림직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시장 상인뿐 아니라 이곳을 찾는 소비자들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소식에 걱정이 늘긴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내 가족이 직접 먹는 음식인 만큼 더 깐깐하게 챙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염수 방류되면 우리 이게 먹거리가 우리 직접 생명에 관한 문제인데 너무 걱정돼요. 소비도 줄어들 것 같고 아무래도 조금 기피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요. 국내산이랑 일본산 두 개가 있으면은 그래도 국내산을 사려고 이제 손이 좀 많이 가는 편이에요. 옛날에는 그렇게 신경 안 썼던 것 같은데. 서울뿐 아니라 다른 지역 어시장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일본과 가까운 제주 지역에선 오염수를 둘러싼 우려가 더 큽니다. 손님 중에 한 몇몇 분들은 하루에도 이거 후쿠시마 원전소가 생기면 이거 먹을 수 있느냐 안 하느냐 우려스러운 의견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실제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시작됐을 때 수산물 소비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2%가 소비를 줄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우리 정부 시찰단이 오염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일본 현지를 방문했지만 국민의 불안감을 누그러뜨리기엔 역부족입니다. 이 알프스 설비는 저희들이 방사성 물질을 핵종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지에 치료를 채취를 하는 데 있어서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균질화와 관련된 부분의 적정성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생계와 직결되는 상인도 매일 반찬을 준비하는 소비자도 근심 속에 일본과 한국 정부의 움직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주가가 급등하며 반도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장중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인공지능 AI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가 개장 직후 7% 이상 급등해 419달러까지 오르며 장중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른 오후까지도 1조 달러 선을 유지하던 엔비디아 시총은 9,900억 달러를 조금 넘는 수준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So I've been doing this job over 15 years. I've never seen at least a near-term beat quite of that scale, especially for a company that is as large as NVIDIA is. 현재 뉴욕 증시에서 시총 1조 달러를 넘는 기업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모회사 알파벳, 아마존 등 4개사에 불과합니다. 엔비디아에 앞서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플랫폼이 2021년 6월, 전기차 회사 테슬라가 2021년 10월 각각 1조 달러 선을 넘겼다가 물러난 상태입니다. 급등 이유는 엔비디아가 챗 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구동하기 위한 필수품인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 GPU를 전 세계 시장에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I think that the paradigm of compute is changing. They have a monopoly, at least today, in terms of accelerated compute. And with generative AI and large language models. 1993년 창업한 엔비디아의 GPU 제품은 당초 게임용 정도로 인식됐으나 가상화폐 채굴과 AI 활용까지 그 폭을 크게 넓히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AI 열풍 속에 실제로 돈을 번 몇 안 되는 기업으로 꼽히지만 최근 주가 급등세는 과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돈나무 언니로 알려진 유명 투자자 캐시 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 최고 경영자는 전날 트위터를 통해 엔비디아 주가가 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드의 회사는 지난 1월 엔비디아를 매도했으나 이후 주가가 2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지난 2월과 3월 비교적 좋은 흐름을 보였던 경제 상황이 다시 꺾이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생산과 소비가 모두 감소세를 보였는데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 재고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지난 2월 1%, 3월 1.2% 전달 대비 상승하는 등 비교적 강한 흐름을 보였던 생산 활동이 5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전 산업 생산은 한 달 전에 비해 1.4% 줄었습니다. 지난해 2월 이후 1년 2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입니다. 특히 제조업 생산이 1.2% 줄면서 생산 위축의 주요 원인이 됐습니다. 지난 3월 35% 깜짝 증가세를 보인 반도체 생산이 0.5% 증가하는 데 그쳤고 기계 장비가 6.9%, 의약품이 8% 감소했습니다. 반도체와 전자부품을 중심으로 제조업 출하가 줄면서 재고율이 130.4%로 한 달 전에 비해 13.2% 상승했습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8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전산업 생산은 광공업, 서비스업이 감소하였고 특히 코로나 관련 지출액 등이 감소한 공공행정이 큰 폭 감소하여 전월 대비 1.4% 감소하였습니다. 소비도 2.3% 줄어 석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의복 등 준 내구재 판매가 많이 줄었고 통신기기와 컴퓨터 등 내구재 판매도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은 코로나 이후 서비스업 쪽으로 소비가 이동하면서 소매 판매가 좋지 않다며 해외여행이 급증한 흐름도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설비 투자는 항공기 등 운송장비 투자가 늘면서 0.9% 증가했고 건설 기성도 1.2% 늘었습니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석 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지만 앞으로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6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경기 회복 시점이 불투명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통계청은 경기 흐름이 어려운 상태라며 반도체와 전기, 전자경기에 따라 불확실 요인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미국에서 도둑질 챌린지의 대상이 된 현대차와 기아의 자동차들이 대대적인 업그레이드 후에도 계속 도난당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서 자동차를 훔치는 방법을 알려주는 영상이 퍼진 뒤 현대차와 기아가 지난 2월 도난 방지 소프트웨어를 내놓았지만 문제가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아직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지 않은 차량 소유주가 많은 데다 심지어 업그레이드를 완료한 자동차가 또 도난당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차량 도난에 관한 집단 소송에서 피해자들과 약 2억 달러에 합의했지만 17개 주 법무장관들은 지난달 미 도로교통안전국의 리콜을 공식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메카시 하원 의장이 단판 지은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 합의안이 미 하원 운영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 하원 운영위원회가 합의안을 7대6으로 가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모두 13명인 하원 운영위는 야당인 공화당 소속 9명의 의원과 집권 민주당 소속 의원 4명으로 구성돼 있어 처리에 난항이 예상됐지만 가까스로 통과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하원 전체 회의 표결을 앞두고 결정적인 초기 장애물을 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과 메카시 의장은 지난 주말 연방정부 지출을 줄이고 2025년까지 부채 한도를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Başkanım. Bak dedi, bak Recep dedi, bak Tayyip dedi, bak Tayyip dedi dedim ya. Tayyip dedesi bak Tayyip dedi. Baba. Baba. Cumhurbaşkanım. Başkanım. Sayın Başkanım. Başkanım.
kurban. Allah'ına kurban seni. Emirhan Bey. Allah'ınıza kurban. Çok yakışıklısın. Çok yakışıklı. Reisim. Gördün mü dedeyi? Allah'ına kurban seni. Allahu Ekber. Tekbir. Allahu Ekber. Allahu Ekber. Erdoğan. Recep Tayyip Erdoğan. Recep Tayyip Erdoğan. Recep Tayyip Erdoğan. 신부전에는 5가지 유형이 있으며 유형마다 예후가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연구팀은 지난 20년 동안 영국에서 신부전으로 진단된 30여만 명의 자료를 인공지능에 학습시켜 유형을 구분하게 한 결과 신부전은 조발성, 후발성 등 5가지 하위 유형으로 분류된다고 밝혔습니다. 신부전 유형에 따라 사망률에도 차이가 있었는데 조발성 신부전은 1년 내 사망률이 20%, 후발성 신부전은 46%, 대사 관련 신부전은 11%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연구진이 송이버섯의 게놈 해독에 성공했습니다. 일본 도쿄대와 카즈사 DNA 연구소 공동 연구진은 나가노현산 송이버섯으로부터 채취한 DNA 게놈을 약 2년에 걸쳐 해독해 21,887개의 유전자와 배열 순서를 특정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게놈 해독 결과와 송이버섯 단백질 분석 결과를 결합하면 인공재배에 필요한 배양 조건이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송이버섯은 살아있는 적송과 균사를 통해서 영양분을 나눠 가지며 성장해서 고사목을 영양분으로 하는 표고버섯과 달리 인공재배가 불가능한 버섯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실내 조명을 이용해 세계 최고 수준의 태양광 발전 효율을 기록한 실내 광전지를 개발했습니다. 고려대 심재원 교수팀은 방막 재료를 새로 개발하고 표면 성질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광학 손실은 최소화하고 안정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차세대 실내용 유기 광전지의 핵심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한 실내 광전지는 실내 조명 환경에서 발전 효율이 36% 이상으로 나와 세계 최고 효율을 기록했으며 캡슐화 없이도 대기 중에서 1,800시간 후에도 초기 효율의 95% 이상을 유지하는 높은 안정성을 가진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에 대한 5G 28GHz 주파수 할당 취소가 확정돼서 해당 대역 사용이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5G 28GHz 대역 기지국 등 장비 설치 미비를 이유로 SK텔레콤의 할당 취소 조치를 사전에 통보했으며 SK텔레콤은 이에 대해 이견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28GHz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는 지속해서 구축 운영하겠다고 밝혀서 11월 말까지 지하철 노선에서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이동통신 3사 모두 5G 28GHz 대역 투자에서 손을 뗐으며 과기정통부는 다음 달 안으로 신규 사업자를 위한 주파수 할당 공고를 낼 방침입니다. 이제 코로나19 확진자의 일주일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5일 격리 권고로 전환됩니다. 코로나19가 특별한 감염병이 아니라 감기 같은 풍토병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건데요. 하지만 격리 권고가 자율에 맡겨지는 만큼 아파도 쉬지 못하게 될 거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자율 격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프면 쉬는 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